추석 아침 햇살이 며느리 집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부엌 한쪽에서 송편 반죽을 치대며 손끝에 힘을 주었다. 찹쌀가루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았다.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었다. 나는 손을 씻으며 물러났다. 거실에선 아들 준호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명절인데도 양복 바지에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집에서도 편한 옷을 입지 않았다. 준호야, 할아버지 산소 언제 갈 거니? 엄마, 올해는 형이 다녀왔대요. 우리는 안 가도 돼요. 형이 다녀왔다고? 나는 말문이 막혔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산소인데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뭔가. 하지만 묻지 않았다. 요즘은 뭘 물어봐도 귀찮다는 표정만 돌아왔다. 식탁에는 며느리가 주문했다는 음식들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저는 마트에서 사온 것이고 나물도 반찬가게 것이었다. 옛날 같았으면 내가 직접 다 만들었을 텐데.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며 손주 지우가 뛰어들어왔다. 11살, 아직은 나를 반겨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우리 지우, 할머니한테 와봐라. 나는 손을 벌렸지만 지우는 이내 자기 방으로 뛰어갔다. 아이도 컸다. 더 이상 할머니 품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었다.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언제부턴가 정해진 내 자리였다. 은지가 음식을 담아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준호에게만 향했다. 이번 설에는 하와이 갈까? 생각 중이에요. 여행사에서 패키지 좋은 거 나왔다던데. 그래? 좋네 엄마도 모시고 갈까? 준호가 흘금 나를 봤다. 은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글쎄요. 장거리 비행은 어르신한테 힘드실 텐데요. 그럼 엄마는 형네가 계시면 되겠네. 그렇게 결정됐다. 누구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나는 송편을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다. 손목시계가 똑딱거렸다. 남편이 환갑 때 선물한 낡은 시계. 벌써 20년이 흘렀다. 시계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데 내 시간만 어딘가에 멈춰버린 것 같았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저녁 식사 후 은지가 내 방에 들어서며 통장을 내밀었다. 지난달 지우 학원비로 보태라고 30만 원을 보낸 게 문제였던 모양이다. 학원비 보탠 거야. 지우가 학원 더 다닌다길래.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손주 뒷바라지 하는 게 할미 도리 아니겠니? 돌이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돌이에요? 순간 숨이 막혔다. 돈도 없으면서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은지야,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연금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그걸로 생활하시기도 빠듯하실 텐데 괜히 폰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은지야! 거실에서 준호가 급히 들어왔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나무라지 않았다. 엄마, 은지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엄마 혼자 사시는데 생활비도 빠듯하실 텐데 굳이 우리한테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 너희 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형편, 우리가 뭐가 어려워요? 엄마, 우리가 언제 도움 달라고 했어요? 아들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내가 폼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한테 신세 지우려고요? 은지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다. 신세를 지운다고? 평생 자식 키우느라 허리 휘어지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신세를 지운다는 말을 듣다니. 됐어. 나가라, 둘 다 나가. 내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와 은지가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다. 시계바늘이 흐릿하게 보였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어쩌면 남편이 있어도 마찬가지였을지 모른다. 세상은 변했고 나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거실에서 은지와 준호가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 죽겠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쉿, 들려 조금만 참아. 어쩌겠어.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이튿날 새벽 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방 하나면 충분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집에, 내 집. 갑자기요? 명절인데. 명절이라고 눈치 보며 있을 필요 없지 않니?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뭐라 말하지 못했다. 어제 한 말들을 자기도 기억하고 있었으리라. 택시를 불렀다. 준호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지우만 잠옷 차림으로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할머니, 또 올 거지? 그럼 우리 지우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명절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가족들과 손잡고 걷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나만 혼자였다. 원룸에 도착했다. 남편이 떠나고 큰 집을 정리한 뒤 나는 이 작은 공간으로 이사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지만 이젠 익숙했다. 쓸쓸했지만 손목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다. 20년 전 남편이 이 시계를 채워주던 날이 생각났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내자. 하지만 남편은 먼저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휴대폰을 켰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형제 단톡방에는 조카들이 명절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방에서도 투명 인간이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어떻게? 나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힘도 갈 곳도 그저 멈추지 않는 시계와 흘러가는 시간만 있을 뿐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준호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나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 잠들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지우였다. 할머니, 언제 와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우야, 할머니 집에 있어 왜? 심심해요.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아빠는 회사 가고, 엄마는 친구 만나러 갔어요. 나 혼자예요. 혼자.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할머니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였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 며느리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현관문을 열어줬다. 할머니, 아이가 내 품에 안겼다. 따뜻했다. 우리 지우, 뭐 하고 놀까? 할머니, 나 숙제 도와줘요? 역사 숙제인데 잘 모르겠어요. 아이의 공책을 펼쳤다.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에 대한 과제였다. 나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옛날 여자들은 말이야.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단다. 시집 가서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아들 낳아야 한다는 눈치. 말하다 보니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도 그랬어요? 그랬지. 힘들었겠어요.
아이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지우가 맛있다며 연신 숟가락을 놀렸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다. 밤이 되자 지우가 내 옆에 누웠다.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싫어하실걸. 왜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오랜만에 낯설지 않게 들렸다. 지우야, 할머니가 물어볼게. 너는 할머니가 필요하니? 당연하죠. 할머니 없으면 누가 나랑 놀아줘요? 아이는 금방 잠들었다. 나는 지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자리는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자정을 넘어 새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계 초침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도 그래야 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가 학교에 가고 일상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와 보낸 시간은 내 마음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 씨, 어머니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무슨 금융 대부업체입니다. 준호 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계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대출이요? 우리 아들이 네. 작년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으셨는데 현재 연체 상태입니다.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준호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나는 직접 며느리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은지가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 준호 어디 있니? 대부업체에서 연락 왔다. 은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으니 은지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숨기려고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 오빠가 도박을 했어요. 작년부터 몰래. 도박? 그 단어가 귀에 박혔다. 도박이라니. 우리 준호가 처음엔 친구들이랑 가볍게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었대요. 지는 돈을 만회하려고 대출을 받고 또 잃고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은지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얼마나 졌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오빠가 말을 안 해요. 제가 아는 것만 3천만 원이 넘어요. 3천만 원. 내 연금으로는 평생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다. 준호는 어디 있어? 회사라고 나갔는데 요즘은 어디 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준호였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엄마! 내가 도박을 했다며?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엔 정말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변명하지 마! 내 목소리가 커졌다. 준호가 움찔했다. 엄마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알아요. 그러니까 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은지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다. 언제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됐을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엄마, 저도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상황을 외면할 수도 있었다. 아들이 저지른 일이니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였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다시는 도박하지 마. 그리고 정신 차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손목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문제는 그대로였다. 이틀 후 전화벨이 울렸다. 은지였다. 어머니, 지금 빨리 오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집 앞에 와 있어요. 무슨 사람들? 사채업자들이요? 서둘러 택시를 타고 갔다. 며느리 집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준호 씨 어머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아드님이 빌린 돈 갚으셔야죠. 이자까지 합치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며칠 사이에 금액이 더 불어났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어려우시면 담보를 잡아야죠. 이 집이 누구 명의예요? 제 명의예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 집을 담보로 잡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넘기셔야 해요. 남자들이 서류를 내밀었다. 은지의 손이 떨렸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내가 나섰지만 남자들은 차갑게 웃었다. 할머니, 이건 법적인 절차예요.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죠. 그들이 떠나고 나는 은지와 마주 앉았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다. 어머니 어떡해요? 집까지 빼앗기면 우린 처음으로 은지가 나를 제대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은지가 내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을 물리쳤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다야? 어머니, 돈도 없으면서 왜 나서냐고 한 게 너 아니었어? 요양원 보내자고 한 것도.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그게 내 진심이었잖아. 나는 일어섰다. 가슴이 답답했다. 지우는 어디 있니? 학교, 그 애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 아직은. 나는 집을 나섰다. 뒤에서 은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거리를 걷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다.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라고 했을까? 아니면 쓸모없는 놈이라고 화를 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낯설었다. 가족이라 믿었던 울타리가 무너졌다. 이제 내게 남은 건 무엇일까?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우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집으로 돌아와. 나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통장들이 나왔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내가 평생 모은 돈. 4천만 원은 안 됐지만 3천만 원은 있었다. 이 돈을 쓰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요양원도 못 가고 병원비도 못 낼 것이다. 하지만 손주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을 잃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나는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다음 날 준호와 은지를 불렀다. 지우는 친구 집에 보냈다. 이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통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준호와 은지의 눈이 커졌다. 엄마, 이걸로 빚을 갚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는 손목 시계를 풀어냈다. 20년을 차고 다닌 시계. 이제는 내려놓을 때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야. 내 시간은 이제부터 내가 산다.
엄마, 무슨 말씀을? 들어. 내가 평생 뭘 했는지 아니?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너희 형제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쓸모없다고 요양원 보내자고?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은지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들어도 돼. 행동으로 보여줘.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나는 통장을 준호에게 밀었다. 이 돈으로 빚 갚고 다시 시작해. 하지만 다시는 도박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네, 엄마 명심할게요. 그리고 은지, 며느리를 바라봤다. 나는 내 짐이 아니야.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거야. 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조금 후련했다. 시계는 내가 가져갈.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니까. 손목 시계를 다시 차고 일어섰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다. 그리고 하나 더 지우한테는 이 일 말하지 마. 그 애는 아직 어려.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하는 거야. 준호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하게 가벼웠다. 통장은 텅 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채워진 것 같았다. 평생 참고 눈치 보고 희생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건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연금만으로는 빠듯하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 선택이 당당했으니까.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지우였다. 할머니, 나 내일 할머니 집 가도 돼요? 그럼 우리 지우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전화를 끊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초침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뒤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내 시간을 살아갈 것이다. 2달이 흘렀다. 준호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거부하다가 은지의 설득과 내 엄포에 결국 병원에 다니기로 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상담을 받는다고 했다. 은지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가게에 보탬이 되려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기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어른스럽게 보였다. 빚은 내 돈과 형이 보탠 돈으로 어떻게든 갚았다. 사채업자들이 물러가고 집은 지킬 수 있었다. 나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식사 배달 일이었다. 급여는 없었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생각보다 뿌듯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와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그래, 우리 지우 잘했네. 선생님이 할머니한테 배운 거 발표하라고 해서 옛날 여자들 이야기했어요. 그랬구나. 친구들이 다 신기해했어요.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그렇게 살았어. 하지만 지우는 다르게 살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할머니도 이제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래. 할머니도 이제 그럴 거야. 주말이었다. 준호네 가족이 내 집으로 왔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5명이 둘러앉으니 오히려 아늑했다. 어머니, 제가 만들었어요. 은지가 김치찌개를 내놓았다. 맛을 보니 짜긴 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맛있네. 잘 만들었어. 정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편안했다. 엄마, 저 요즘 상담받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왜 도박에 빠졌는지. 선생님 말로는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회사 일도 힘들고 돈 문제도 있고. 변명처럼 들리는구나.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제는 다르게 살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변할지 안 변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시도는 하고 있었다. 엄마,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도와주셔서. 엄마니까.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긴 말은 필요 없었다. 식사 후 지우가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할머니가 또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아이를 꼭 안았다. 따뜻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나는 설거지를 했다. 싱크대에 놓인 그릇들을 닦으며 생각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가족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부딪히면서도 함께 가는 것. 손목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창가에 섰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들 말썽 좀 부렸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것 같았다. 나도 이제 좀 살아볼게요. 내 시간을. 노을이 아름다웠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70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며. 초침이 12시를 가리켰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나의 새로운 시간이.